주성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모두 우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책상에 올라온 긴급 보고서에 중국 수뇌부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이 등을 돌렸습니다. 파키스탄이 계약을 동결했습니다. 미얀마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위안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태극기를 달고 이 해협을 오간 한국 유조선 선장도 중국인 이름으로 서류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뒤 중국의 방패가 단 한 발도 막지 못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중국을 버린 나라들이 다음으로 손을 내민 곳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의 70%를 만드는 나라, 중동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나라, 석유 다음 시대를 이미 설계하고 있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에 이번에는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39km, 전 세계 원유의 20%가 빠져나가는 바닷길의 가장 좁은 구간이 고작 39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예요. 그 좁은 물목을 저는 30년 동안 오갔습니다. 1000번도 넘게. 저는 박도현입니다. 올해 61, 30만 톤급 원유 운반선 한라호의 선장이죠. 태풍 한복판을 뚫은 적도 있고, 소말리아 해적이 쏜 총알이 선교 유리를 깬 적도 있고, 이라크전 때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해협을 그대로 통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바다는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전까지는, 그날 밤 제가 무서웠던 건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해적도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 일은 30년 바다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한라호는 오만만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 진입수로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실은 원유 200만 배럴, 돈으로 따지면 한 척에 2천억 원어치를 싣고 울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항해입니다. 이 수로는 제 손바닥 같은 길이에요. 들어오는 배는 오른쪽, 나가는 배는 왼쪽, 중간에 폭 3km짜리 완충수역이 있고 수심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먼저 이상한 걸 발견한 건 항해사 오태겸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3등 항해사부터 키운 제자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선장님, GPS가 나갔습니다. 뭐? 화면을 보세요. 위치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선교로 올라가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봤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 3대가 전부 먹통이었어요. 위치 표시가 사라지고 화면에 신호 없음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레이더도 잡음이 심합니다. 전파 교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30년간 이 해협을 다녔지만 GPS가 완전히 죽는 건 처음이었어요. 부분적으로 흔들리는 건 있었습니다. 이란 쪽에서 장난을 치면 신호가 튀는 정도. 하지만 위성 항법 3대가 동시에 죽고 레이더까지 교란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AIS는? 오태겸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AIS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님, 주변 선박 정보가 이상해요. 화면을 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보통 하루에 수십 척인데 그 목록에 뜨는 선박들의 소유주 정보가 거의 다 중국 국적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여기 지나는 대가 전부 중국 배일 리가 없는데 저도 이상해서 확인 중입니다. 그때 위성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 구자경 상무였어요. 새벽에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현아, 구자경 상무는 저보다 3살 아래지만 해운 업계에서 30년을 함께 구른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이름을 부를 때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자경아, 지금 GPS가 전부 나갔어. 무슨 일이야? 알고 있어. 지금 호르무즈 통과하는 우리 배 전부 같은 상황이야. 전부. 한라호만이 아니야. 우리 회사 배 7척이 지금 해협 안팎에 있는데 전부 위성 항법이 먹통이야. 다른 한국 해운사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왜? 구자경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란이 해협 통제를 시작했어. 위안화 결제 선박만 호위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야. GPS 교란도 이란 쪽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는 분석이야. 위안화 결제? 이란이 선언을 했어. 달러로 결제된 에너지는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위안화로 결제한 선박만 안전하게 호위하겠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해협은 국제수로잖아. 특정 통화로 결제한 배만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어.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해협 입구에 깔려 있고 위안화 결제 선박 아니면 검문을 받아야 해. 검문에 걸리면 며칠씩 억류당하는 배도 있어. 저는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구자경 상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AIS 선주 정보를 중국인으로 바꿔라. 뭐라고? 선박 소유주 정보를 중국인 이름으로 입력하라는 거야. 홍콩에 중개업자가 있는데 위안화 통행증 서류를 만들어줘. 선원 명부에도 중국인 이름 몇 개 넣고. 자경아,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일본 배도 하고 있고 유럽 배도 하고 있어. 지금 이 해협 진화는 비중국 선박 절반 가까이가 AIS를 위조하고 있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까 AIS 화면에서 봤던 그 중국 국적 선박들, 그게 다 위조였던 겁니다. 한국 배도, 일본 배도, 노르웨이 배도 전부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이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자경아, 나는 30년 동안 태극기를 달고 이 바다를 다녔어. 한 번도 국적을 속인 적이 없어. 나도 알아. 그런데 도연아, 이 배에 원유 200만 배럴이 실려 있어. 2천억 원어치야. 선원이 25명이고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중국인 행세를 하라고? 살아서 돌아와야 다음에도 배를 띄울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선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였어요. 항법 장치가 없으니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태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장님, 본사에서 뭐래요? AIS를 바꾸래. 선주를 중국인으로요? 그래. 오태겸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선장님,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란 검문정이 40분 후면 우리 항로에 도달합니다. GPS 없이 이 해협에서 억류당하면 진짜 위험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 폭 39km의 수심이 들쑥날쑥한 이 물목에서 위성 항법 없이 떠있는 건 눈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 이란 혁명수비대까지 달려들면 저는 오태겸에게 수심 측정봉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성이 안 되면 사람이 직접 재야죠. 선원 시절부터 써왔던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봉을 바닷물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걸로 수심을 쟀어요. 그때는 장비가 없어서. 지금은 장비가 있는데도 못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꺼버렸으니까. 선장님, 검문정 접근 중입니다. 30분 내 접촉 예상. 기관사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AIS 단말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정보, 선명, 한라호, 선적 대한민국, 선주 한일해운 주식회사. 이걸 지우고 중국인 이름을 넣으라는 거였어요. 손이 단말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굴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 해협 아래서 52년간 이어져 온 세계 질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중국의 가장 위험한 도박이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검문정의 탐조등 빛이 수평선 너머에서 깜빡이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탐조등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 검문정이었어요. 검은 바다 위에 하얀 불빛이 칼날처럼 수면을 갈랐습니다. 저는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AIS 단말기에 미리 받아둔 정보를 입력했어요. 선주 천하오밍, 소재지, 홍콩, 결제 통화 위안화. 한라오는 서류상 중국인 소유 선박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이었습니다. 오태겸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저랑 같았습니다. 수치심. 5분 후 검문정이 한라오 좌연에 접근했습니다. 갑판에 무장 병력 6명이 보였어요. 선두에 선 장교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한라오, 선적 서류와 결제 증빙을 준비하라. 영어에 페르시아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소령 후세인 레자이. 나중에 알게 된 이름입니다. 저는 선교 밖으로 나가서 서류 봉투를 내려보냈습니다. 홍콩 중개업자 천하오밍이 만들어준 가짜 서류, 위안화 결제 확인서, 중국인 선주 증명, 가짜 선원 명부까지 들어있었어요.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어요. 레자이 소령이 다시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통과를 허가한다. 검문정이 물러나자 저는 선교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선장님, 괜찮으세요? 오태겸이 물었습니다. 태겸아, 나 이 바다에서 30년 동안 해적도 만나고 전쟁도 겪었어.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내가 누군지는 속이지 않았어. 오태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위성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구자경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과했어. 수고했어. 도연아, 수고는 무슨. 자경아,
이게 지금 우리 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다른 배들은 어떤 상황이야? 구자경 상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비중국 선박 중에 AIS를 위조하지 않은 배가 거의 없어. 우리 회사만 7척이 전부 바꿨고 다른 한국 해운사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일본도 똑같아. NYK, 몰, 다 중국인 선주로 서류를 바꿨어. 유럽 쪽 머스크도 일부 선박은 위조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아.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까지. 지금 이 해협을 중국인 아닌 이름으로 통과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거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이 바닷길에서 모든 배가 중국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중국의 깃발 아래로 다들 기어 들어간 겁니다. 자경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 이란이 왜 갑자기 위안화만 받겠다고 한 거야? 구자경 상무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이란은 미국 제재 때문에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달러 결제가 막혀 있으니 원유를 팔고 싶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틈을 파고든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란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어요. 수천만 배럴을 사들이면서 이란의 유일한 고객이 되었죠. 이란 입장에서 중국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중국이 카드를 꺼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위안화 전용 통로로 만들어라. 위안화로 결제한 선박만 안전하게 통과시키면 우리가 이란을 지켜주겠다. 방공 시스템도 깔아주고 군사 지원도 해주겠다. 이란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미국과는 원수지간이고 중국만이 자기들의 기름을 사주는 유일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란이 선언을 한 겁니다. 위안화 독점 통행 선언.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인지 아나, 도연아? 구자경 상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 해협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가 지배하게 되면 그건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야. 52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온 규칙이 뒤집히는 거야. 52년? 페트로달러. 들어봤지? 들어는 봤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기름을 나르는 사람한테 그건 먼 나라 얘기였어요. 구자경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1974년 오일 쇼크 직후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무조건 달러로만 해라. 사우디가 응했고 다른 산유국들도 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기름을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 국채를 사야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써야 합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전 세계가 그걸 기축 통화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52년 동안 이게 세계 경제의 뿌리였습니다. 근데 이란이 그걸 깨겠다는 거야? 이란 혼자서는 못 깨. 중국이 뒤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돈이 흐르는 방향 자체가 바뀌는 문제였습니다. 자경아,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당연히 안 가만히 있지. 그럼? 지금 미 해군 제어함대가 바레인에서 출발했어. 항공모함 전단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던 수평선 위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군함 특유의 배치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경아, 그 함대가 혹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 도현아, 그 얘긴 하려고 전화한 거야.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오태겸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잡음 사이로 대형 선박 반응 수십 개가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었어요. 선장님, 이건 민간 선박이 아닙니다. 편대 대형이에요. 저는 구자경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미국이 이란을 그냥 놔둘 생각이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 방공 시스템을 깔아줬다는 소문이 사실이면 이건 미국 대 이란이 아니야. 미국 대 중국이야. 우리 같은 민간 선박은? 구자경 상무가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선교 한가운데 서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앞쪽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출구, 뒤쪽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군함 편대의 불빛.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끼어 있었어요. 중국인 행세를 한 한국 배가 미국 함대와 이란 사이에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군함들이 이 해협에 도달하고 정확히 72시간 후에 중국이 이란에 깔아줬다는 그 자랑스러운 방공 시스템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걸.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라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오만 만에 열린 바다로 나오자 그제야 숨이 좀 트이더군요.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위성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캡틴 박? 영어였어요. 여자 목소리. 누구십니까? 로런 켈러한, 미국 에너지부 소속 분석관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났습니다. 7년 전 바레인에서 열린 해상 안보 합동 훈련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미 해군과 한국 민간 선박간 긴급 통신 프로토콜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로런이 에너지 수송 안보 분야 자문으로 참여했었죠. 똑똑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바레인의 한국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같이 먹은 기억이 나요. 로런, 오랜만이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캡틴, 지금 호르무즈를 통과했죠?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주요 유조선을 추적하고 있어요. 한라오의 AIS 정보가 갑자기 중국인 소유로 바뀐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캡틴,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해협의 비중국 선박 40% 이상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전화한 거야? 당신에게 알려줘야 할 게 있어서요. 지금 워싱턴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로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캡틴, 이란의 위안화 통행 선언. 이건 이란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도 짐작하고 있어. 중국이 뒤에 있는 거잖아. 짐작이 아니라 확실해요.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건 베이징이 최소 3년 전부터 준비한 작전입니다. 작전이라고? 네. 단순히 이란 원유를 위안화로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위안화 영역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병목을 중국이 통화적으로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다? 정확해요. 캡틴, 페트로달러 체제가 뭔지는 아시죠? 오늘 밤에 이미 한번 들었어. 그럼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는 단순히 기름을 달러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훨씬 거대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산유국들이 원유를 팔아서 번 달러를 어디에 넣냐? 미국 국채에 넣습니다. 미국은 그 돈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해요. 그 군대가 다시 산유국을 지켜주죠. 돈이 돌고 돌면서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구조. 52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을 깨려고 한 사람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로런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했어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원유 결제를 유로로 바꾸겠다고 했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전쟁. 리비아의 카다피도 아프리카 통합 통화를 만들어서 달러를 대체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전쟁. 맞아요. 달러 결제 체제를 건드린 지도자는 예외 없이 제거됐어요. 52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달라요. 이란 뒤에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은 이라크도 아니고 리비아도 아니에요. 핵무기를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고민하는 거야? 고민이 아니에요, 캡틴. 미국은 이미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는데? 군사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로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이야? 호르무즈에서 군사 행동을 하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워싱턴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호르무즈를 장악하는 게 유가 폭등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52년짜리 체제가 무너지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끝나거든요. 그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민간 선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캡틴,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당분간 호르무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로런, 우리는 원유를 실어 나르는 사람이야. 호르무즈를 안 지나면 한국에 기름이 안 들어가.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해협은 화약고예요. 성냥 하나만 그으면 터져요. 성냥은 누가 긋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로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방공 시스템을 깔아줬어요. 러시아제도 아니고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최신형이에요. 이란은 이걸 믿고 미국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 방공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해? 중국은 그렇다고 주장해요. 미국의 스텔스기까지 잡을 수 있다고. 사거리 400km에 동시 추적 가능한 목표 200개. 투입 예산이 공식적으로만 1조 원이 넘어요. 1조 원짜리 방공 시스템이면 꽤 무시무시한데? 맞아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미국도 쉽게 못 건드려요. 그래서 펜타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그게 가짜라면? 로런이 웃었어요. 하지만 유쾌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가짜라면? 그러면 이라는 종이 갑옷을 입고 미국 앞에 선격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아라비아해. 이 바닷길 위에 52년간 쌓아올린 세계 질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유조선은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했어요. 오태겸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선장님, 로런이 뭐래요?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 방공 시스템을 깔아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관건이래.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요? 성능이 어떤데요? 1조 원짜리란다. 스텔스기까지 잡는다고. 오태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선장님, 저 해군 출신이라 방공 시스템에 대해 좀 아는데요. 1조 원이면 러시아제 S-400 수준인데 중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글쎄, 실전에서 증명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 오태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전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무기 성능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실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전이 곧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만약 그 시스템이 허풍이었다면? 오태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뒤의 말은 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이란은 끝장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터가 되고 우리 같은 유조선은 그 불바다 한복판에 갇히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계를 봤습니다. 그때가 새벽 5시. 그로부터 정확히 72시간 후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1조 원짜리 방공 시스템의 진짜 실력이 전 세계 앞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이 30년 바다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었어요. 허탈함이었습니다. 72시간 후 한라운은 오만 살랄라항에 임시 대피 정박해 있었습니다. 공습 상황이 종료되면 울산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선실에서 쉬고 있는데 오태겸이 문을 두드렸어요. 선장님, 지금 당장 선교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야? 이란 쪽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어요. 선교로 올라갔습니다. 북서쪽 수평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번쩍번쩍 섬광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야? 공습인 것 같습니다. 오태겸이 무전 주파수를 돌렸어요. 여러 채널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 영어가 뒤섞인 다급한 교신들. 그중 영어 교신 하나가 귀에 꽂혔습니다. 타깃 알파 무력화 확인. 타깃 브라보 접근 중. 방공 반응 없음. 반복한다. 방공 반응 없음. 방공 반응 없음. 저는 오태겸과 눈이 마주쳤어요. 선장님, 방공 반응이 없다고 했어요. 중국이 깔아줬다는 그 시스템이. 조용히 해. 더 들어보자. 무전이 계속됐습니다. 웨이브 2 진입. 대공 사격 전무. 이란. 방공망 완전 침묵. 반복. 완전 침묵. 완전 침묵. 1조 원짜리 방공 시스템이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계속 같은 보고가 이어졌어요. 타깃 찰리 무력화. 타깃 델타 무력화. 방공 교전 기록 제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30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 12곳을 정밀 타격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 사령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전멸했어요. 30분 만에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은 미사일 한 발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더가 적기를 탐지조차 못한 거예요. 스텔스기를 잡는다던 그 시스템이 일반 전투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공습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나서 로런 켈러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캡틴, 뉴스 봤어요? 뉴스가 아니라 직접 봤어. 수평선이 불바다였어. 캡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녹음하지 마세요. 알았어. 펜타곤이 공습 후 분석을 시작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중국 방공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초기 분석이 나왔거든요. 고장이었어? 고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동할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로런이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캡틴, 그 레이더 안에 핵심 부품이 빠져 있었어요. 핵심 부품이 빠져 있었다고? 네. 겉은 멀쩡해요. 페인트도 번드르르하고 안테나도 돌아가고 콘솔에 불도 들어와요. 근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차로 치면 엔진 없는 자동차인 거죠. 시동 소리는 나는데 바퀴가 안 굴러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지금 펜타곤이 머리를 싸매는 이유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국가 대 국가 간 무기 거래잖아요.
예산이 공식적으로만 1조 원이 넘게 투입된 프로젝트인데 속이 비어 있다? 이건 기술력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데? 로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부패예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로런이 설명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국 국방 예산은 중앙에서 하달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실제 연구소와 공장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 단계의 책임자들이 돈을 빼먹는 겁니다. 군장성이 떼고, 당 간부가 떼고, 프로젝트 책임자가 떼고, 하청업체가 또 떼고. 캡틴, 우리 분석에 따르면 1조 원의 예산 중에서 실제 연구 개발에 도달한 금액은 100억 원도 안 돼요. 100분의 1? 네. 나머지 9,900억은 중간에서 전부 증발한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들통이 안 나? 시뮬레이션을 조작해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미사일이 멋지게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히는 거죠. 시험 발사 영상도 편집합니다. 진짜 발사를 하되 조건을 조작해서 성공률을 높이거나 아예 성공 장면만 골라서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 보고서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는 거야? 네. 시진핑 책상 위에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 개발 성공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실제로는 고철인데, 그래서 시진핑은 이 방공 시스템이 진짜 미국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이란에 깔아준 거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속은 건 이란만이 아니에요. 중국 최고 지도부도 속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오태겸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태겸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증명된 적이 없다는 말. 증명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증명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였으니까. 로런, 이게 방공 시스템만의 문제야? 좋은 질문이에요, 캡틴. 아니에요. 이건 중국 국방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예요. 전체? 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패 구조가 방공 시스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도, 전투기도, 군함도 예산이 투입되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중국 군대가 통째로 종이 호랑이라는 거야?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번에 드러난 건 이거예요. 중국은 자기 동맹국한테도 고철을 팔았다는 거죠. 오태겸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장님, 이게 군사 분야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보조금을 받은 회사 중에 간판만 바꾼 요식업체나 의료회사가 있었어요.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팔지도 않은 차를 팔았다고 허위 신고해서 보조금을 타갔어요. 그게 다 같은 구조라는 거야? 네.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거, 보고서만 번드르르하게 올리는 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거, 이게 중국 시스템 전체에 걸쳐 있는 병이에요.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불타오르던 하늘이 서서히 어둠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1조 원을 들여서 만든 방공 시스템이 고철이었다. 이란은 그걸 믿고 미국한테 덤볐다가 30분 만에 수뇌부가 전멸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위에 세워진 위안화 패권의 꿈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로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 미국도 이 결과에 놀랐어? 솔직히? 네. 펜타곤 수뇌부도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될 줄은 몰랐다고. 최소한의 저항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제로였으니까. 방공 반응 제로. 네. 완전한 제로. 전화를 끊고 저는 선실로 내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30분 만에 한 나라의 군사 지도부가 사라졌다. 그들이 믿었던 방패는 처음부터 없었다. 방패를 만들어줬다는 나라는 돈만 챙기고 빈 껍데기를 넘겼다. 이게 국가 간의 신뢰라는 건가? 중국이 이란의 한 짓을 생각하니 아까 제가 당한 굴욕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위안화 통행증, 중국인 행세, 우리가 중국의 깃발 아래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구조. 그런데 그 깃발의 실체가 이거였어요. 고철. 오태겸이 커피를 가지고 선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장님, 잠이 안 오시죠? 태겸아, 나 30년 동안 바다에서 별걸 다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어떤 게요? 동맹국한테 고철을 팔아먹는 나라. 그러고도 뻔뻔하게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나라. 오태겸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선장님,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화면에는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 이스라엘 연합 공습, 이란 핵심 시설 타격, 이란 방공망 완전 무력화,
중국제 시스템 의문, 국제 유가 급등, 브렌트유 40% 폭등.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그 다음 날부터 나오기 시작한 뉴스였습니다. 사흘 후 중국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국방과학의 최고 원사 3명이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름도, 업적도, 사진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중국 공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 엘리트들이 모인 기관이에요. 여기서 원사로 선정된다는 건 중국 과학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평생의 업적을 인정받는 최고 영예죠. 그런데 공습이 있고 사흘 후 이 중국 공정원 홈페이지에 짤막한 공고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원사 프로필이 통째로 삭제됐어요. 이름도, 사진도, 논문 목록도, 수상 경력도 전부. 로런 켈러안이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캡틴,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움직임? 숙청이에요. 그것도 아주 특이한 방식에. 로런이 보내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3명의 원사는 각각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조기경보기와 디지털 레이더의 핵심 설계자, 중국 방공 시스템의 눈을 만든 사람입니다. 적기가 날아오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그 레이더? 이번에 이란에서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한 바로 그 장비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미사일 유도 제어 시스템 총괄. 레이더가 적을 발견하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맞춰야 하잖아요. 그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하게 만드는 유도 장치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이란에서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날아가지 않은 건 이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핵무기 공학과 전략 무기 발사 기술의 최고 권위자, 방공을 넘어서 중국의 전략 무기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공의 눈, 타격의 손, 전략의 머리. 이 3명이 동시에 지워진 거예요. 로런, 숙청이야 중국에서 흔한 일 아냐?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수만 명을 잡아들였잖아. 캡틴, 이번은 달라요. 2가지가 이상해요. 뭐가? 첫째, 죄명이 없어요. 죄명이 없다고? 네. 보통 중국에서 숙청하면 부패 혐의든 뭐든 죄명을 붙여요.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번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공고문 한 줄 올리고 끝. 왜 삭제했는지, 무슨 혐의인지 아무 말이 없어요. 둘째는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됐어요. 중국 인터넷에서 이 3명의 이름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검색어 자체가 차단됐어요. 웨이보에서 이름을 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검색 결과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이름 자체를 지워버린 거야? 네. 마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걸 기억 삭제라고 불러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3명이 이란에 납품한 방공 시스템의 책임자들이야? 정확해요. 이 3명이 최종 책임자였어요. 설계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사람들이에요. 오태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장님, 그러면 이 3명이 예산을 빼돌린 장본인인 건가요? 로런이 대답했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이 3명이 직접 돈을 빼돌렸을 수도 있고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 국방 예산 착복 구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연루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3명만 잡아요? 희생양이 필요하니까요.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직접 승인한 방공 시스템이 세계 앞에서 고철로 드러났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게 자기일 수는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죄명도 안 붙인 거야. 재판을 하면 진짜 구조가 드러나니까. 맞아요, 캡틴. 재판을 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군 장성들, 당 간부들, 어쩌면 시진핑 측근들까지 줄줄이 엮여요. 그걸 방지하려고 조용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죄명 없이 사라지는 게 재판보다 무섭네. 중국에서는 그래요. 공개 재판은 그래도 기록이 남잖아요. 이렇게 지워지면 아예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말을 못해요. 물어보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오태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쳤다. 나라를 위해 평생 일한 과학자들을 이렇게 버리는 거야? 태겸아, 이게 중국 시스템이야. 잘 되면 당의 공로, 잘못되면 개인의 책임. 저는 로런에게 물었습니다. 이 숙청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캡틴. 지금 중국 군부 내부가 공포 상태래요. 다음이 누구일지 모르니까 추가 숙청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군부가 동요하면 뭐가 달라져? 전부 다 달라져요.
지금 중국군 장성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미국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무기 시스템이 진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무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고? 네. 방공 시스템만 가짜인지 미사일도 가짜인지 잠수함도 가짜인지 보고서는 전부 완벽하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보고서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고서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중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군사력을 전제로 세워진 모든 계산이 틀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방패를 믿고 미국한테 덤볐다가 30분 만에 무너졌어요. 그 방패가 고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란만 중국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의 위안화 통행 선언도,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도 전부 중국의 힘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그 힘의 실체가 빈 껍데기였다면? 로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 이란은 지금 어떤 상태야? 수뇌부가 날아갔으니 권력 공백 상태예요.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다음 지도부를 놓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검문도 사실상 와야됐어요. 위안화 통행 선언은 유명무실해졌죠. 검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캡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뭔데? 이란 내부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하고 있어요. 반중. 네.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방공 시스템을 깔아줬어요. 이걸 믿으라고 했어요. 이란은 이걸 믿고 미국한테 맞섰어요. 그런데 그게 고철이었어요. 지도부가 전멸했어요. 이란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배신당했다고 느끼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란 혁명수비대 잔존 세력 중에서 중국에 보복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며칠 전 밤에 만났던 호세인 레자이 소령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렇게 될 줄 그때 알았을까? 확성기를 들고 위안화 결제 서류를 검사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 심정일까? 배신. 그게 핵심이었어요. 중국은 이란을 방패막이로 썼습니다. 달러 체제를 깨는 천병으로 내세우면서 고철 무기를 쥐어줬어요. 이란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로런,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중국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방공 시스템이 고철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원사 3명이 숙청됐고, 이란은 무너졌고, 중국 엘리트들이 이걸 보면서 뭘 느끼고 있을까? 로런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캡틴, 그게 제가 다음으로 알려드리려던 내용이에요. 중국 고위 관료들의 행동이 아주 흥미로워요. 어떻게? 입으로는 미국을 이기겠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하면서 자기 자녀와 재산은 전부 미국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으로는 항미, 돈은 친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로런이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캡틴,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수년간 추적한 데이터를 정리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유통되면 안 되는 자료입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중국 고위층 해외 자산 이전 현황.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과 그 가족들의 해외 자산 규모가 정리돼 있었어요. 미국 부동산, 영국 부동산, 호주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케이맨 군도 페이퍼 컴퍼니. 숫자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런, 이 숫자가 진짜야? 검증된 것만 넣었어요.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미국을 이기겠다고 하면서 돈은 미국에 넣어두고 있다고? 돈만이 아니에요. 자녀들 보세요.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 자녀들의 유학 현황이었어요.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과 영국의 최고 명문대학의 중국 권력층 자녀들이 빼곡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 영주권, 호주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서방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 이러겠어? 그게 핵심이에요, 캡틴. 이건 보험이에요.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 가족은 살겠다는 보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는 거잖아. 본인들이 가장 잘 알죠. 안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니까. 오태겸이 옆에서 파일을 같이 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선장님, 이거 배에 비유하면 선장이 승객한테는 안전하다고 방송하면서 본인은 몰래 구명보트에 짐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들이 승객한테는
우리 배는 절대 안 가라앉는다고 외치면서 자기 가족은 구명보트에 태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탄 14억 승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로런, 그러면 위안화 통행 선언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하는 거야? 맞아요. 위안화로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건 중국의 국가 전략이에요. 하지만 그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들 본인이 위안화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돈은 전부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넣어두잖아요. 입으로는 위안화 패권, 주머니에는 달러. 정확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문제가 저한테는 먼 나라 얘기 같았어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페트로달러고 저는 그냥 기름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런,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국한테 어떤 의미야? 캡틴,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로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전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요. 그건 나도 알아. 30년 동안 그 기름을 실어 날랐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시겠네요. 지금 국제 유가가 공습 이후 40% 넘게 폭등했어요. 40%? 네. 브렌트유 기준으로요. 호르무즈가 불안정하다는 것만으로 이 정도예요. 만약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유가는 2배, 3배까지 뛸 수 있어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유가가 40% 오르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 늘어나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한테 갑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캡틴, 더 있어? 중국이 위안화 통행 선언을 공식적으로 이용하면 미국이 중국에 2차 금융 제재를 가할 명분이 생겨요. 무슨 제재? 중국 주요 국유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중국 자산을 동결하고. 그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랑 거래를 하잖아요. 중국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잘리면 결제가 안 돼요. 무역이 멈추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에너지가 끊기는 것도 문제, 중국과의 무역이 멈추는 것도 문제, 양쪽 다 한국의 생명줄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해? 그게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미국 편을 들면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지고 중국 편을 들면 미국 제재에 걸리고 양쪽 다 안 들면 양쪽한테 다 맞고. 오태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로런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답은 양쪽에 끼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카드를 갖는 거죠. 자기만의 카드? 네. 에너지를 남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카드. 이 해협이 막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카드. 그런 카드가 한국한테 있어? 로런이 웃었어요. 캡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계 최대 LNG 운반선을 만드는 나라가?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 나라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나라가?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한테 그런 카드가 있다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패를 쥐고 있어요. 다만 본인들이 그 패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태겸과 마주 앉았습니다. 태겸아, 로런이 한국한테 카드가 있다고 했어. 어떤 카드요? LNG 운반선, 원전 수소, 이런 것들. 오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장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이 해협에서 기름을 실어 날랐잖아요. 근데 왜 기름만 나르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야?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몇이나 돼요? 한국이 하잖아요. 수소 기술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오태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전 세계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LNG로, 원전으로, 수소로. 그 전원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누가 만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자경 상무가 아니었어요. 해양수산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도현 선장님이시죠? 네. 귀국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항차 전에 귀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태겸을 봤습니다. 태겸아, 서울에서 부르네. 뭐래요? 호르무즈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오태겸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선장님, 혹시 우리가 30년 동안
이 바다에서 기름만 나른 게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걸 쌓아온 건 아닐까요? 뭔 소리야? 경험이요. 이 해협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이 바닷길로 실어 나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이 바다에서 기름을 나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며칠 후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쥐고 있는 패가 이렇게까지 강력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세종대로의 한정부 청사회의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 같은 민간 선장이 이런 자리에 불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건 에너지안보기획단의 윤세아 단장이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박도현 선장님, 호르무즈 현장 경험을 직접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GPS 교란 상황, 위안화 통행선언 이후의 해상 분위기, AIS 위조 실태, 현장에서 겪은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GPS가 죽은 것, 수심 측정봉을 손에 쥐고 항해한 것, 중국인 선주로 서류를 위조한 것, 검문정의 탐조등 빚, 구자경 상무의 전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장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선박에게 안전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무너진 후 검문 체계가 와야 됐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질서라도 있으면 예측이 되는데 무질서 상태에서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윤세아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장님이 현장에서 느끼신 게 정확합니다. 지금 호르무즈는 누가 통제하는지 불분명한 상태예요.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보시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량, 하루 평균 약 300만 배럴, 그중 70% 이상이 중동산,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들어오는 기름이에요.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차단됩니다. 비축유가 있지만 91분이에요. 석 달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석 달 안에 해결되면요. 하지만 이번처럼 구조적인 문제라면? 미중 대립이 장기화되고 해협이 수개월 불안정해지면 90일은 순식간이에요. 저는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까? 윤세아 단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선장님을 모셨습니다. 스크린의 자료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LNG 운반선. 화면에 거대한 선박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LNG 운반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출항하는 배 중에 LNG선이 꽤 있거든요. 선장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호르무즈가 불안해지면 전 세계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고 해요. 대안이 뭡니까? 천연가스예요. 미국 셰일가스, 호주 LNG, 카타르 LNG. 이걸 실어 나르는 배를 누가 만들어요? 한국이요. 맞아요.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수록 한국 조선소의 수주가 폭발합니다. 지금도 수주 잔량이 3년치가 밀려 있어요. 호르무즈 사태 이후 발주 문의가 2배로 늘었고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는 건가요? 단순히 배를 많이 파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핵심 인프라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가 없으면 가스를 실어 나를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사기를 수출한 거 아시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중동 산유국들이 자기들도 석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석유가 언젠간 끝나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짓고 있는 건데 그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비싸고 느려요. 30년 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는데 지금은 공기 지연의 비용 초과가 일상이에요. 프랑스도 비슷하고요. 러시아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러면 한국이 바라카 원전이 증명했어요. 예산 내에, 공기 내에,
고품질로 중동 국가들이 이제 원전하면 한국을 첫 번째로 떠올립니다. 사우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줄을 서고 있어요. 석유를 파는 나라한테 원전을 파는 나라가 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석유에서 원전으로, 가스로, 수소로. 그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수소와 암모니아. 수소요? 네. 차세대 에너지 운반체예요. 수소는 태워도 물만 나오거든요. 탄소 배출 제로. 문제는 수소를 운반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서 실어 나르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도 한국이 세계 선두예요. 수소 경제 로드맵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 두산의 수소 연료 전지, 한화의 암모니아 운반선. 이게 전부 하나로 연결돼요.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위성 항법이요? 선장님이 호르무즈에서 GPS가 죽어서 수심 측정봉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미국의 GPS에 의존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GPS는 미국 군용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이 지역별로 정밀도를 조절할 수 있고 교란에도 취약해요. 그래서 한국이 자체 항법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네. KPS,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에요. 완성되면 한국 선박은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항해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LNG 운반선, 원자력 발전소, 수소 기술, 독자 위성 항법. 이게 전부 한국이 가진 패였어요. 윤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30년 동안 이 바다에서 기름만 실어 날랐어요. 한국이 이런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윤세아 단장이 말했어요. 선장님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 대부분이 몰라요.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치에 있는지. 그런데 왜 이걸 이제야 얘기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쓸 기회가 없었어요. 호르무즈가 안정적이고 석유가 잘 들어오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위기가 기회를 만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선장님의 30년 현장 경험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수송 안보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배를 몰았어요. 기름을 실어 날랐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쌓은 건 단순히 항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협의 물살, 기후, 지정학, 검문 체계, 비상시 대응법, 이 모든 걸 몸으로 아는 사람이 한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로런 켈러안이었습니다. 캡틴, 큰일이에요. 또 뭔데?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마지막 카드? 호르무즈를 우회하려고 해요.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통한 육상 루트를 가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런의 목소리가 긴박해졌어요. 그리고 이란 잔존 세력이랑 접촉하고 있어요. 호르무즈를 다시 틀어주려는 거예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 서서 중동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로런의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윤세아 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윤 단장님, 중국이 과다르항 루트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잔존 세력과 접촉 중이라고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다음날 같은 회의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해군 장교도 보였고 외교부 관계자도 있었어요. 윤세아 단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중국의 과다르항 우회 루트입니다. 지도가 떴어요. 파키스탄 남서부 해안의 과다르항에서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까지 이어지는 육상 통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1대1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이거예요. 호르무즈가 불안정하면 과다르항으로 원유를 받아서 육로로 중국까지 보내겠다. 해군 쪽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윤세아 단장이 숫자를 띄웠어요. 중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1000만 배럴 이상입니다. 과다르항의 하역 능력과 파키스탄 내 파이프라인 용량을 다 합쳐도 하루 수십만 배럴이 한계예요. 중국이 필요한 양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시도하는 건가요? 두 가지예요. 첫째, 국내 여론용이에요. 우리한테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둘째, 시간 벌기예요. 시간을 벌어서
이란 잔존 세력과 새로운 거래를 하려는 거죠. 호르무즈를 다시 장악하려면 이란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하잖아요. 중국은 그 새 지도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윤 단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또 방공 시스템을 깔아주겠다고 하면 이란이 받아줄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선장님이 핵심을 짚으셨네요. 윤세아 단장이 웃었습니다. 이란은 이제 중국을 안 믿어요. 고철 방공 시스템 때문에 지도부가 전멸했는데 같은 나라한테 또 무기를 살 바보는 없죠. 이란 내부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들었습니다. 그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돈으로는 동맹을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살 수 없거든요. 이번에 그게 증명된 거예요. 외교부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이란만이 아닙니다. 중국제 무기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전부 불안해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자기네가 산 무기도 고철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무기 수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윤세아 단장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과다량 우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란과의 재결합도 신뢰 문제로 어렵고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게 오늘 논의할 핵심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윤세아 단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한테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안화 통행 선언을 공식적으로 밀고 나간다. 이란의 새 지도부를 세워서 호르무즈를 다시 위안화 영역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이 즉각 2차 금융 제재를 가해요. 중국 주요 국유 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고 해외 예치 중국 자산이 동결됩니다. 중국 기업들의 국제 거래가 사실상 마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지는요? 위안화 통행 선언을 사실상 포기한다. 호르무즈에서 손을 뗀다. 그러면 에너지 공급이 문제예요. 이란산 원유 독점 수입으로는 하루 소비량의 일부밖에 못 채워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산 원유는 달러 결제인데 호르무즈가 불안정하면 이것도 들어오기 어렵고요. 양쪽 다 지옥이네요. 맞아요. 위안화를 밀면 금융이 죽고 포기하면 에너지가 죽어요. 어느 쪽을 골라도 중국 경제에 치명타예요. 해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면? 윤세아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세 번째 문제예요. 중국은 이미 헝다, 비구이안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연쇄 부도를 냈어요. 파생부채 규모가 4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요. 거기에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인데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요. 거기에 달러망에서 이탈할 위험까지 생기면 글로벌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요.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고 저는 며칠 전 로런이 보내준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들이 자산과 자녀를 서방으로 빼돌리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배의 선장들이 자기 가족을 구명보트에 태워놓는 이유. 이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윤 단장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란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순교를 불사하잖아요. 나라가 무너져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신념이 있어요. 중국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체제가 위험해지면 전면전까지 가는? 윤세아 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장님, 거기가 이란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예요. 이란 지도부는 종교적 순교 이념으로 뭉쳐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중국 지배층은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네. 권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신념이 아니라 이익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파멸적인 전면전을 선택하겠어요? 자기 재산이 미국에 있는데?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세아 단장이 스크린을 정리했어요. 중국의 위안화 패권 도전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란의 신뢰를 잃었고 내부 경제는 위기 상황이에요. 중국이 전면전을 선택할 가능성도 낮고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전환. 페트로달러 체제가 52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하게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위안화가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달러가 예전 같은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는 지금 다통화 체제로 이행하고 있어요. 다통화 체제요? 하나의 통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달러도
위안화도, 유로도 단독으로는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 통화가 경쟁하고 공존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한국은 윤세아 단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통화 패권을 가진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통화가 무엇이든 에너지는 운반되어야 하잖아요. 배가 있어야 하고, 발전소가 있어야 하고, 수소 기술이 있어야 해요. 결제를 달러로 하든 위안화로 하든 유로로 하든 LNG를 실어 나르는 배는 한국산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던 그 굴욕의 밤. 1조 원짜리 고철. 역사에서 지워진 3명. 입으로는 항미, 돈은 친미, 그리고 한국이 쥐고 있는 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윤세아 단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선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선장님이 호르무즈에서 30년 동안 기름을 실어 나르신 거. 그게 단순히 기름 장사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 경제의 동맥을 지킨 거예요. 선장님 같은 분들이 이 바닷길을 30년 동안 오가지 않았으면 한국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기름을 나르는 시대에서 에너지를 설계하는 시대로. 그 전환에 선장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라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항차였어요. 출항 전에 구자경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경아, 이번에는 AIS 안 바꿀 거야. 뭐, 태극기 달고 간다. 도연아, 아직 해협 상황이 불안정한데. 알아. 하지만 중국인 행세는 더 이상 안 해. 구자경 상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로런한테 직접 확인했어. 이란 검문 체계가 와야 됐어. 위안화 통행 선언도 유명무실해졌고, 지금 이 해협은 과도기야. 누구의 규칙도 없는 상태.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하지만 누구의 규칙도 없다는 건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출항 당일 밤, 한라호가 다시 호르무즈 해협 진입수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AIS에는 원래 정보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선명 한라호, 선적 대한민국, 선주 한일해운 주식회사. 오태겸이 옆에서 웃었어요. 선장님, 이게 맞는 거죠? 당연하지. 선교 창밖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 39km.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물목을 저는 30년 동안 1000번 넘게 오갔어요. 태풍도, 해적도, 전쟁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이 제게 알려준 건 백길만이 아니었어요. 이 해협 위로 흐르는 것은 석유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흐르고, 권력이 흐르고, 세계의 질서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서가 바뀌고 있었어요. 52년간 이어진 달러의 지배가 흔들리고, 위안화가 도전했다가 스스로의 허상에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아직 아무도 채우지 못한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기름을 사다 나르기만 하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가 흐르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한라호의 뱃머리가 해협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돛대 위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처음 이 해협을 지날 때도 저 자리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39km의 좁은 바닷길.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이 물목에서 52년간 이어져 온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조 원짜리 방공 시스템은 개발비 100억의 고철이었고, 세계 패권을 외치던 허상은 전 세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국 선장은 태극기를 내리고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한국은 이미 30년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만들고, 중동에 원전을 수출하고 수소 경제의 길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기름을 사다 나르기만 하던 나라가 에너지의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대한민국의 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태극기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30년간 묵묵히 바다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가 한국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